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과 특검 그리고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MBN 아나운서, 이고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세 개 특검 중에 최혜병 특검이 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이 지금 최혜병 특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사안인데, 여기에 배우입니다. 박성웅 씨가 등장을 했어요. 맞습니다. 드라마 태왕사신기, 영화 예. 신세계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주면서 관객들에게 확실히 눈도장을 찍은 배우 박성웅 씨의 이름이 이번엔 연예면이 아닌 사회면 기사에 등장을 했습니다. 예. 배우 박성웅 씨가 지난달 초에 최혜병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구명 로비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종호 전 대표 그리고 임성근 전 사단장의 친분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하고요. 특검은 박성웅 씨를 불러서 지난 2022년 서울 강남 모처한 식당에서 이 두 사람을 함께 만났느냐, 함께 식사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물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세 명이 같이 식사를 했느냐도 궁금하지만 사실 이 구조를 보면은 구명 로비 의혹이에요. 그러니까 특검은 이종호 대표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위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는 거고,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이 통로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 이종호 대표라는 사람은. 맞습니다.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는요, 사실상 이 김건희 씨와 굉장히 각별한 사이다, 계좌 관리인이다라고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의 중요한 통로가 됐을 것이다를 지금 특검은 규명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임 전 사단장과 이종호 전 대표는 서로 일면식이 없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배우 박성웅 씨가 그렇지 않다. 참고인 조사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말씀 주신 대로 2022년 서울 강남에서 이 두 사람과 나는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박성웅 씨는요, 이러한 진술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없는, 즉 증인으로서의 증거적 가치가 상당히 높은 인물이죠. 따라서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 없죠. 자신이 이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볼 수 있는 손해도 없는데 뭐하러 허위 진술하겠냐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특검에서는 이 박성웅 씨의 진술을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진술이다라고 보고 있고, 유사한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참고인들의 진술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씩 살펴볼 텐데 구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서 로비를 이종호 대표가 했다. 그럼 두 사람이 아는 관계, 최소한 아는 관계이고 친분 관계가 있어야 성립이 가능하겠죠. 친하니까 내가 구해주려고 했다라는 게 성립이 되니까 두 사람은 인면식이 없다라고 누차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임성근 사단장 언제부터 알고 지냈습니까? 김건희에게 임성근 거론한 적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임 전 사단장 구명 부탁한 적 있습니까? 박성웅 배우가 본인과 이종호 씨가 만나는 거 봤다, 같이 식사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게 나왔습니다. 본인이 아직도 그럼 이종호 모른다고 얘기하실 건가요? 예, 저는 아직도 이종호 씨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종호 씨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배우하고 제가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그걸 여러분께서 확인을 해달라는 겁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임성근 전 사단장을 보시는 것처럼 만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고은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배우 박성웅 씨는 굳이 여기서 본인이 거짓말할 이유를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난 적이 있다라고 진술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박성웅 씨는 특검 조사에서 이종호 전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을 한자리에서 만난 적이 있다, 함께 밥을 먹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보신 것처럼 임 전 사단장이 특검 출석 당시에 이종호 전 대표와는 일면식도 없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를 언론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다, 이렇게 말했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또 이종호 전 대표도 박성웅 씨, 이런 배우와 함께 저녁 자리를 가진 거는 맞지만 이 자리에 임 전 사단장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단장의 일정 같은 것들은 기록이 다 남아있을 테니까 그거 확인해보라, 이렇게 항의했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종호 씨는 일단 박성웅 씨와 식사한 거는 얘기했지만 그 자리에 임성근 전 사단장은 없었다. 그렇다면 박성웅 씨하고 저 이종호 대표하고는 어떤 관계길래
일단 소속사 관계자에 따르면 2, 3년 전쯤에 박성웅 씨가 친한 트롯 가수의 초대로 저녁 자리 식사에 가게 됐는데 예. 이 자리에 두 사람이 있었다라는 주장입니다. 해당 관계자는 밥 한 끼 먹은 게 전부라면서 그 전에 알던 사이도 아니고 이날 처음 봤던 거고 이후에도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어서 박성웅 씨로서는 그날 다 처음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석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진 못한다라고 한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전 소속사 관계자의 말이 관계자 말이어서 박성웅 씨 본인 말이 아니어가지고 뭐 정확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특검에서는 그 두 사람의 친분 관계가 규명이 돼야 그 구명 로비 의혹을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하게 보는 거죠, 이 사안을. 네, 그렇습니다. 이 최상병 손직 사건에서 결국 VIP라고 불린 윤 전 대통령이 관련된 회의에서 경로했다까지는 예. 김계환 전 사령관 등의 진술을 통해서도 충분히 입증이 됩니다. 그럼 특검 입장에서는 왜 경로를 해서 무리하게 부당한 지시를 했는가의 열쇠를 열어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직권남용인지 이 부분에 대한 열쇠가 풀리는 거거든요. 예. 그럼 경로를 한 이유가 뭘까? 특검에서는 지금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냐면 결국 이 김건희 여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줬을 것이다라고 의심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러한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빼내달라라는 그 로비 자체가 이종호라는 김건희 여사와 굉장히 가까운 이종호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최소한도 임 전 사단장과 이종호 전 대표가 친분은 있어야 되고 굉장히 서로 로비를 해줄 만큼의 가까운 사이여야 되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 서로 일면식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두 사람이 예를 들어 친분이 있었다면 연락을 네. 했을 것이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차명폰으로 연락을 했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 통화 기록 등을 봤을 때 전혀 물증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두 사람이 판단을 해서 우리는 일면식도 없었다. 서로 몰랐다. 서로 연락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박성웅 배우가 이야기하고 있는 만났다는 시점이 2022년이거든요. 예. 그런데 내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특정 지역에서 연락을 주고받을 때는 기지국 조회를 통해서 그 특정 시간대에 내가 그곳에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수사기관이. 예. 그런데 그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이 1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즉 현재 시점에서 조회를 해본다 하더라도 예. 그 특정된 시기 동안 내가 포항을 벗어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과학적인 수사로 알 수가 없다라는 점까지 미리 파악을 해서 일면식도 없었다. 예. 우리는 충분히 물증으로 규명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스모킹건이 되고 있습니다.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다 모른다가 이 수사의 핵심이 되는데 아까 그 사진 있죠. 박성웅 씨 나오는 사진, 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는 상황에서 이종호 씨가 이 사진을 공개를 한 거예요. 그때 즈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박성웅 씨와 같이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임성근 사단장 없지 않느냐는 취지잖아요. 이 공개한 이유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 속에 이종호 전 대표는 있지만 임 전 사단장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어떤 이야기 하고 있냐면은 임성근 전 사단장은 사단장의 지휘였잖아요. 네. 따라서 지금 특정되고 있는 그 시기에 포항 지역을 벗어났다면 그런 것들이 다 사단장 일정 등으로 기록이 남아있을 텐데 실제적으로 그런 기록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는 지금 특정된 저 술집 관계자도 그 당시에 임성근 전 사단장을 봤다라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박성웅 배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자리에서 이종호 전 대표만 봤다고 이야기해도 될 텐데 구태여 임 전 사단장까지 함께 있었다라고 진술할 만한 그러니까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는 박성웅 배우 또한 참고인이지만 이 관련된 임 전 사단장이 현장에 있었다라는 다수의 진술을 파악했다라는 것이니 예. 조금 더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변호사님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양측이 완전히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술집 관계자를 수사했을 수도 뭐 저희는 모르지만 네. 동석한 인물들 수사했을 수 있고 주변 수사를 더 했을 수 있죠. 이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단순히 배우 박성웅 씨의 진술만으로 특검이 이 두 사람이 사전에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을 것 같고요. 예. 박성웅 배우의 진술도 이 참고인 진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이 다수의 인물들에 대해서 수사를 했을 것이고요. 그들의 진술이 지금 이 두 사람의 진술과는 배치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지금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이 공개된 이 사진만으로는 어떤 뭐 수사라든가 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사진에 사실은 임 전 사단장까지 함께 나왔다라고 하면 더욱더 정확한 물증이 되겠죠. 예. 그렇지만 지금 박성웅 배우가 이 현장에 이종호 전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이 있었다, 그러나 술자리를 가졌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예. 그 진술을 일부 뒷받침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진 보시면은 일부 인원들이 좀 잘려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종호 전 대표도 함께 있었고 이 자리에 임 전 사단장도 있었다라는 진술을 한 50% 이상 뒷받침해줄 수 있는 물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 박성웅 배우는 없었다는. 네, 없었다 부분을 또 이종호 전 대표는 주장할 수 주장하겠죠. 있죠. 그래서 예. 다각도로 해석할 수 있지만 지금 박성우 배우뿐만 아니라 그 술집 관계자들도 이 자리에 임성근 전 사단장이 있었다는 진술이니 예. 모두 종합해서 아마 수사기관도 판단을 하고 법원도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 이게 7월 30일이라고 날짜를 콕 박았어요. 근데 혹시 이 날이 아니고 다른 날에 만남이 이루어졌을 가능성, 이 가능성도 있나요? 그 가능성은 아마 열어두고 수사를 할 것 같고요. 예. 누군가 결제를 한 사람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결제를 한 사람의 결제 내역을 통해서 아마 일자를 특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진을 촬영하게 되면 그 사진 파일 생성 일시가 포렌식을 통해 확인이 됩니다. 예. 여러 가지의 이 과학 수사를 통해서 일자를 특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갑자기 박성웅 씨가 중요한 위치, 중요한 진술을 한 게 돼가지고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국 씨, 본인 스스로를 보수 우파라고 칭하는 김은국 씨가 이제는 연예계에 복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실제로 정치 활동 많이 했었죠, 김은국 씨가. 영상을 저희가 한번 좀 모아봤습니다. 이한 내용은 같습니다. 보수 우파 연예인 국민의힘 당사까지 초대해 주신 황우여 비대위원장님, 성일종 사무총장님, 그다음에 김민전 수석 대변인 감사를 드립니다. 호랑나비 김은국입니다. 대통령이 계시는 한남동 관저 앞에 나와서 많은 애국 보수분들과 함께 열심히 들이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옛날서부터 뼛속부터 뭐 보수의 아이콘이라 자기가 좋아하고 지지할 수 있어야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예. 그동안에 저 좌파 드라마, 영화, 연예인들은 많이 뭐 예산이나 이런 게 좀 된 것 같은데 우리 우파 쪽은 뭐 전혀 지금 없습니다. 살기 힘듭니다. 우리 우파 연예인들이. 사실 저 정도면은 정치권에 굉장히 깊숙이 발을 담궜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왜 갑자기 연예계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건가요? 일단 그 이유는 뭐 차차 짚어봐야 예, 되겠지만요. 김은국 씨는 어제 소속사를 통해서 정치는 내 길이 아니었다. 다시 무대에서 노래하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싶다. 이렇게 복귀 의사를 시사를 했습니다. 정치는 내 길이 아니었다. 네. 예. 그러면서 언제든지 불러만 달라면서 달려나갈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더라고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 다시 한번 전 국민의 호랑나비가 되고 싶다라는 예.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김은국 씨는 원래 데뷔는 가수로 했으니까 뭘로 복귀를 할까요? 뭐 워낙 입담도 좋긴 하고요.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말씀 예. 주신 대로 호랑나비라는 정말 비히트곡이 있었는데 또다시 히트곡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새로운 곡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이 유튜브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컨텐츠도 개발하고 있고 방송이나 라디오를 다시 하고 싶고 너무 그리운 마음이 커서 이 유튜브 컨텐츠라든지 틱톡 등 다양한 SNS 컨텐츠도 함께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현재 몸담고 있는 이 기획사 대표가요. 방송하고 노래하고 예능하셔야 될 분이 너무 정치적으로 좀 나가셨다라고 네. 조언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획사 대표와 함께 또 다시 방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사실 뭐 정치색이 굉장히 명확했죠. 그동안의 활동, 정치 활동을 보면 김은국 씨가. 맞습니다. 김은국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또 탄핵 과정에서 이 집회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맞아요. 참여를 하기도 예.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몸만 참석을 한 게 아니라 뭐 탄핵 저지 집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만큼 잘한 대통령이 어딨느냐 이렇게 옹호하는 발언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또 대선을 앞둔 시점에는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렇게 김은국 씨는 스스로를 나는 뼛속부터 보수의 아이콘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스스로 정치색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거침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넘어서 매일 아침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매일 아침에 윤 전 대통령에게 인사를 했어요? 네, 홀로 그렇게 인사를 했다라고 혼자? 합니다. 예. 네, 최근 용산으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이 당시에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다 보니까 창문을 열면 딱 대통령실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혼자 이제 아침 인사를 했다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은 혹시 대통령이랑 눈을 마주친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너무 멀어서 눈이 마주치지 못했다고 하는데 혼자 그렇게 아침 인사를 건넸다라는 또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예, 이 정도면은 뭐 본인 표현대로 뼛속까지 뭐 보수, 강성 보수 지지자인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하면 되게 연예인 출신, 뭐 배우, 가수 출신 분들도 정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네. 정계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가지 않냐 이런 얘기 많았었어요. 실제로 정계 진출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지난 한 5월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선거 유세 현장에 나가보면 많은 국민들을 만나게 되는데 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선거를 도와주느냐. 본인이 한번 나가보라. 이런 이야기를 그런 얘기 많이 많이 하겠죠. 들었고 예. 또 이 얘기를 듣고 옆에 있던 정준호 씨가 한번 도전을 해보시라 이렇게 부추기니까 예. 김은국 씨가 오늘 출마 선언할까요? 이렇게 너스레를 떨면서 받아치기도 했다고 해요. 예. 뭐 이거야 웃자고 한 얘기였겠지만 정계 진출에 대한 마음은 아마도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도전하진 않았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돈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인 것 돈 같아요. 문제. 뭐 선거 치르려면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김은국 씨가 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정계 진출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후원금이 모자라다. 후원금이 안 모여서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걸 보면 만약에 이런 부분이 좀 준비가 됐다고 하면 가수가 아니라 정치인 김은국 씨를 만나게 될 수도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연예계 복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송사 입장에서는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힘든 상황인데 그러니까 근데 불과 5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런 자기가 했던 거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때는 자신이 이런 정치적인 발언, 지지 발언한 거에 대해서 전혀 후회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왜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을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데요. 예. 김홍 씨가 여러 인터뷰에서 사실은 이 좌파 쪽을 지지하는 연예인들은 유세할 때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 우파 쪽을 지지하는 연예인들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면서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충들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결국 마음을 돌리고 정치가 아니라 이제는 이 음악 활동 또 방송 활동에 전념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국 신곡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다양한 방송도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 말대로 연예계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대중들의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대중들이 김은국 씨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반응이 좀 어때요? 일단은 여론의 추이는 좀 지켜봐야 할 것 예. 같습니다. 김은국 씨가 그간 뚜렷한 정치색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네티즌들과 설전을 많이 벌이기도 했거든요. 예. 음주운전 뺑소니한 사람이 왜 정치에 관여하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네티즌에 대해서는 당신이나 사고치지 말아라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고요. 히트곡인 호랑나비를 극우나비다 이렇게 공격하는 네티즌에 대해서는 나는 애국나비다 이렇게 자신의 행보를 자랑스럽게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다 보니까 김은국 씨의 그간 행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대중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겠네요. 또 예. 여기에 더불어서 정권이 바뀌면서 정치 활동이 여의치 않으니까 다시 방송에 복귀하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시선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은 결국은 김은국 씨가 본업으로 예. 증명하고 평가받고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좀 사건 소식 짚어볼 텐데 경기도 오산시 한 상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사망자까지 나온 사고입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건물 1층 그 창문에서 다량의 연기가 분출하고 있고 연기가 좀 심하게 났었어요. 사람들 나오고 못 나오신 분들도 있고. 지금 영상 보신 것처럼 한밤중에 불이 난 겁니다.
맞습니다. 어제 새벽 5시 35분쯤에 경기도 오산시에 있던 5층짜리 상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불이 시작된 곳은 2층이었는데요. 2층에 살던 20대 여성이 자기 집에 불이 나니까 119에 신고를 했고 예.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을 하고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서면서 불은 40여 분 만에 끌 수가 있었습니다. 예, 새벽 시간이라고 하니까 대피도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부분이 잠에서 깨기 전인 이른 새벽 시간대였기 때문에 주민 대피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화재가 발생한 상가주택이 1층에는 상가로 사용이 됐고 2층에서 5층까지는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이었습니다. 예. 이곳에는 총 32세대의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 14명은 자력으로 스스로 대피를 했고요. 예. 연기를 마신 8명은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사고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5층에 살던 아이의 엄마가 안타깝게 지금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너무 예. 사연이 안타깝습니다. 이게 불이 나니까 연기가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5층에 살고 있는 이 부부가 생후 2개월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아이를 품에 안고 창문 열고 좀 살려달라고 구조 요청을 했는데 예. 바로 옆 건물과의 간격이 1m밖에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옆 건물 주민이 아이를 좀 넘겨달라 해서 아이를 먼저 옆 건물로 넘깁니다. 그런 다음에 남편은 탈출에 성공을 했는데 이 생후 2개월 된 30대 여성이 엄마는 결국 탈출에 성공하지 못하고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인명사고까지 발생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계단으로 안 가고 옆 건물 창문 통해서 왜 옆 건물로 가려고 했을까요? 경찰이 이제 화재에 관한 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데 현재 예. 추측되는 바로는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잖아요. 연기가 다량 위층까지 와서 이 계단실을 통해서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내려갈 수 없는 상황. 네, 예. 그래서 이 5층에 살고 있던 이 부부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창문을 통해서 옆 건물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경찰은 추측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불은 여기 보면 2층 20대 여성이 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망자는 5층에 살고 있는 이제 엄마가 사망을 한 건데 그러면 이 20대 여성, 2층에 사는 20대 여성은 왜 불을 낸 거예요? 바퀴벌레를 잡으려다가 불을 냈다라는 설명입니다. 이게 예.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라이터를 켠 상태로 스프레이 파스를 뿌리면 이게 마치 화염 방사기처럼 불이 확 치솟으면서 벌레를 태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벌레만 태운 것이 아니고 자신의 집에 있던 침대, 가구 등으로 불이 번지게 되면서 예. 결국은 큰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표현하신 것처럼 화염 방사기처럼 불이 뿜어져 나오면 위험하다는 생각을 못 했을까요? 그렇죠. 누가 봐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예. 텐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라는 지점이 있는데요.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나 SNS에서 봤던 방법을 그대로 따라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벌레를 잡은 적이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뭐 이전에 불이 안 났던 걸 다행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예. 결국은 이런 무분별한 행동으로 누군가는 생명을 잃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SNS나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벌레를 잡는 영상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네,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SNS를 통해서 약간 챌린지성의 영상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살충제 스프레이와 라이터를 같이 작동을 시켜가지고 벌레가 있는 곳에 화살처럼 쏘면은 바로 사라진다라는 제목의 챌린지성 영상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 영상의 댓글을 좀 보더라도 저도 이 방법을 써서 성공했다. 뿌리고 바로 벌레가 떨어진다라는 반응이 나왔을 만큼 상당히 유행을 하는 영상인데 예. 그런데 이러한 방법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준 사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무분별하게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예, 벌레 잡는 약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이후까지 숨지게 한 사고를 일으켰어요. 처벌이 네. 어떻게 됩니까? 현재 이 여성이 받고 있는 지금 혐의를 좀 살펴보면 이 중실화 그리고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예. 실제적으로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통상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사건은 구속영장 발부율이 상당히 높고요. 아마 구속 상태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적으로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특검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양심에 따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그 비상계엄 선포 사실은 어떻게 언제 인지하시게 되신 겁니까? 그 돌아가는 과정 그 와중에 택시에서 그 라디오에서 그 비상계엄 선언이 나와서
그래서 처음에 저게 뭔가 하고 그 라디오에서 무슨 뭐 개그 프로 같은 걸 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고 기사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차관이 전화가 와서 지금 비상계엄 선언이 됐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저도 깜짝 놀라서 그래서 이제 지금 택시 안이니까 통화를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잠깐만 기다려야 택시 내리겠다라고 해서 하고 집 앞에 가서 내린 다음에 이제 저 차관하고 전화하고 빨리 소집 수행들 불러가지고 제가 광화문에 있는 청사로 나가게 됐어요. 네, 두 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당일 국무위원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덕수 전 총리는 뭐 최선을 다해서 계엄을 말렸다고 얘기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국무위원들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한덕수 총리에게 왜 계엄 안 말려 따졌다는 거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조규영 장관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까? 대통령 나가신 다음에 최 부총리가 약간 따지듯이 총리한테 총리님 이거 왜 적극적으로 안 말리셨습니까? 이러니까 총리께서 나도 최선을 다해서 말렸었습니다. 딱 그게 이제 기억에 남습니다. 조규영 전 장관이 어제 재판에 나와서 증인으로 나와서 한 얘기예요. 그러면 저 얘기를 보면 한덕수 총리가 계속 주장했던 거하고 좀 반하는 진술이거든요. 왜 안 말렸느냐? 최상목 총리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어쨌든 최상목 총리나 다른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국무위원회 자리에서 한덕수 총리가 말리거나 만류하는 모습은 없었다는 거고 그에 대해서 최상목 부총리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나도 뭐 말릴 수 있을 만큼 말렸다. 이건 아마 이제 대통령하고 따로 총리가 만났을 때 말렸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CCTV상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장면이 전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가 어쨌든 계엄 선포문과 관련된 위증 혐의를 인정했습니다만 한덕수 전 총리의 그동안에 국회 혹은 법정에서의 진술 전체를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고 지금 한덕수 총리가 이제 기소된 혐의는 방조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방조 혐의를 넘어서 이제 주요 임무 종사 혐의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되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직접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공소장을 바꾸라고 검찰 특검에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미 특검에서는 당시에 CCTV를 공개를 했었죠. 그 영상을 다시 보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반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습니다. 이 비상계엄이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윤석열 대통령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지시사항을 총괄하여 챙겨보면서 내란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 종족수가 채워지지 않자 피고인이 직접 송미령 장관에게 전화를 하여 대통령실로 빨리 오라고 부족하는 모습입니다. 저 부분도 있고 또 하나가 뭐 그때 언론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계엄이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된 이후에 근데 의결했을 때 국무위원 그 회의 가지고 뭔가 적법성을 따지는 듯한 행동을 한 전 총리가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계엄 이후에 그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된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했던 이야기나 국회에서 불려나와서 했던 이야기들하고 조금 판이하게 다른 실체적 진실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왔던 지금 검찰 특검이 확보한 그 CCTV 공개 내용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증인들도 마찬가지고 아까 나왔던 안덕근 장관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계엄이 비상계엄 해제를 국회에서 결의했기 때문에 새벽 4시경인가요? 결국 이제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 대한 유리한 국무회의가 수립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국무회의를 한 다음에 지금 나오는 기사로는 그 계엄 해제 결의 그 국무회의가 아니라 계엄 결의 국무회의도 지금 필요하다. 여기 서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따진다면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비상계엄이 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던 내용인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해제 결의하는 국무회의를 한 다음에 이거 비상계엄을 이미 다 끝난 일인데. 동의하는 또 국무회의도 챙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절차상에 상당한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계엄 상황 자체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만류하거나 또 반대했다라는 기존의 증언과는 좀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의 특검 측의 어떤 주장이나 또 재판장에서의 최종적인 판결의 내용들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안덕근 전 장관의 얘기까지 들어보고 그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가 얘기한 부분 짚어볼 텐데 안덕근 전 장관은 국무회의를 가려는 중에 끝났다고 해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택시 타고 돌아가면서 그때 계엄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묻는 겁니다.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국무위원에게 주어진 그런 국무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밝히고 해야 된다고. 제가 당시에 좀 집에서 뭐 이렇게 그 전을 좀 늦게 받게 돼가지고 한남대교 거의 건너간 무렵에 갑자기 문자가 와서 회의가 종료됐습니다. 귀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차를 돌려가지고 그렇게 귀가를 했습니다. 저러고 난 다음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택시 타고 가다가 계엄 소식을 듣고 이게 계급 프로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접근법 따지기 전에 국무위원이 가려는 도중에 이미 국무회의가 끝났으니 돌아가라. 그 정도로 긴박하게 움직일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 이제 당일날 본다면 이제 국무위원 중에 연락을 아예 받지 못해서 국무위원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도 상당수 있었죠. 결국 이제 선택적으로 국무위원들을 선별해서 어쨌든 계엄 선포를 위해서 일종의 이제 심의 과정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고 정족수가 안 차서 지금 저 화면에도 나오듯이 김영현 장관이 뭐 4사람 얘기하니까 송미령 농림부 장관한테 전화하고 이랬던 모습도 있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의 행동은 국무위원들의 이 심의권을 어떻게 보면 박탈한 그런 측면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결국 이제 본인은 말과는 전혀 다르게 계엄을 만류하거나 말린 게 아니고 국무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계엄이 선포되도록 조력한 그런 흔적이 오히려 지금 CCTV나 국무위원들의 증언으로 봤을 때 더 뚜렷한 게 아닌가 싶고요. 한덕수 총리의 그동안의 뭐 진술 증언 전반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고 그래서 아마도 재판부에서도 이 비단 동조나 방조 혐의를 넘어서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이 생각이 들어서 아마 공소장 변경을 검찰한테 요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한덕수 전 총리의 공소장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입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이걸 넘어가지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서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방조 혐의와 이 말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는 형량에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크죠. 그러니까 내란 수괴에 이제 해당되는 혐의가 있고 그 수괴를 돕는 과정에서 내란과 관련된 주요 임무 종사의 혐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김용현 국방장관, 그렇죠.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2명이 지금 이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지금 기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래 특검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각됐습니다만 기소했던 혐의는 내란 방조 혐의였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이 진행되는 과정을 막지 못하고 지켜봤다. 지켜봤다. 묵인 내지는 방관이라는 것인 방조라는 것인데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이 CCTV 화면 내용이라든지 관련자들의 증언이라든지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아니냐. 보다 적극적으로 이 계엄이 진행되는 절차상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아마 의혹이 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재판장이 직접 재판 중에 특검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검찰 측의 범죄 혐의에 기소된 내용을 보고 재판장이 판결하는 것이
관례인데 그렇죠. 재판 진행 중에 이렇다면 이건 공소장이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그리고 그 말을 했다는 것 자체 일단 재판장의 심리적인 심적으로는 상당한 그 부분의 혐의에 그 확신을 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건 쉬운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 정말 뭐 존경할 만한 점도 있고 그런 훌륭한 우리 대한민국의 관료로서 훌륭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만 예. 결국 이 12.3 계엄 사태에 있어서의 자신의 역할 그리고 그러한 어떤 불법적인 계엄이 진행됐을 때 자신의 역할을 걸고 또 직을 걸고 그것들을 막아내지 못한 그런 소극적인 대응 자체가 결국 역사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인 개인적인 어떤 상황에서도 조금 더 힘들어지는 지금 결론으로 가지 않나 예. 그런 안타까움도 좀 있습니다. 혐의가 이렇게 중하다면은 구속영장은 왜 기각됐을까 또 의문이 들기도 하고 사실 이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사형까지도 그러니까 형량상으로 사형까지도 가능한 그렇습니다. 뭐 정도인데. 사형 무기징역이 가능한 아주 중범죄고요. 구속영장 기각이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사후적이긴 예. 하지만 그러니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해서 그게 없다고 본 건데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가 너무 뚜렷한 게 그동안에 한덕수 총리가 진술하고 본인이 발언했던 내용이 전체가 다 허위라는 게 이번에 예. CCTV 공개나 또 다른 국무위원들의 증언을 통해서 점차 확인이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영장전담 재판부에 뭐 이미 지나간 결정이긴 합니다만 그런 어떤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좀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재판부에서 이 주요 임무 종사로까지 공소장 변경을 특검에다가 좀 이례적으로 요구를 한 거는 재판장의 심증으로는 어쨌든 한덕수 총리 혐의와 관련돼서 그 부분 주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판단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심증을 가진 것 같아요. 물론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확정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을 해달라. 이 재판부는 사실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혐의를 재판부가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소한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그 뭐 CCTV 공개부터 일련의 상황으로 봤을 때 주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판단을 해봐야 된다. 그 부분 봐야 되겠다. 라는 심증을 재판부가 가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국감에서는요.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승희 전 비서관의 자녀 학폭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 그 내용 영상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한 14, 15점까지 나올 수 있거나 까닭식을 인상하는 거나 그렇게 되면 제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점수는 최대한 줬구나 관계자랑 바로 밑에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생각보다 영어 높음 주고 싶은 15점 꽉 채워서 그래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라는 걸 감안해서 강점까지는 아니어도 저보다 이렇게 상위 클래스가 있다고 하면 학폭위원들이 학폭의 점수를 15점으로 꽉 채워서 이렇게 조율하고 서로 말을 맞추는 게 정당한 활동 맞습니까? 이거는 범죄자의 공모예요, 공모.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정말? 이런 사항들은 학폭에서 사실은 대단히 부적절한 논의가 있었구나 하고 저도 인식을 했습니다. 국감에서 공개된 내용인데 학폭이 이제 심의하는 관계자들이 15점까지 하자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고 그 부분을 따져 묻습니다. 왜 15점을 얘기하는지 볼게요. 당시의 사건이 김국식 교수님. 지금에 와서 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 이제 학폭에 연루된 건데 전치가 9주 나온 거면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거예요. 저도 참 상상하기 어려운 건데요. 초등학교 3학년이 자기보다 1년 아래인 그러니까 2학년이겠죠. 2학년을 학폭을 한 건데 전치 9주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 이 심한 학대가 있었는지 심한 폭행이 있었는지가 상상이 안 될 정도인데 어쨌든 그렇다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 아니었겠어요? 심각하죠. 어린아이한테. 그렇기 때문에 학폭위가 열렸던 거고 근데 저는 좀 놀라웠던 게 지금 오늘 국감에서 공개된 녹취 파일에 그 학폭위에서 이제 처벌을 결정하는 건데 처벌을 결정하는 그 학폭위원들이 저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나요?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든 한 아이가 전치 9주라고 하는 심각한 정도의 폭행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다쳤는데 그러한 중대한 사건과 관련해서 가해자 학생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건데 거기에 보인 학폭위원들은 제가 아마 몰라도 다 교육 관련된 사람들이거나 또는 뭐 교육청이거나 아니면 또 이 학부모들 중에서도 상당히 명망이 있는 분일 텐데 이런 분들이 나와서 저렇게
15 정도 갔으면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강제 전학은 아니면 되고 뭐 상위 클래스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뭐 몰랐을 거고 이런 걸 웃으면서 이야기했다는 게 정말 그분들의 그 참석한 인원들의 그 녹취 파일만 가지고 뭐 어떤 분이 누가 발언했는지 정확히는 뭐 식별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저렇게 웃으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실 웃으면서 낄낄거린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한 학생의 엄청난 폭행에 대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학폭위에서 만약에 당시 용산 비서실의 의전 비서관의 입김 때문에 저렇게 짜고 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입김 부분에서 이 대화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학폭위원장이 뭐 상대방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자기보다 이렇게 상위 클래스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지. 이 상위 클래스가 뭐냐는 거거든요. 저게 이제 피해자 변호인을 조롱하는 얘기였습니다. 피해자 변호인이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에 대해서 자기보다 상위 클래스가 있다는 걸 모르고서 저런 주장을 한다라는 식의 조롱조로 얘기를 한 건데요. 글쎄 결국 저 학폭위원이라는 분들이 당시에 이제 대통령실의 의전비서관이라는 지위를 의식해서 처벌의 수위를 정해놓고 그 이유를 꿰맞추는 그 회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어떤 학교 폭력의 정도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를 정하는 게 아니고 또 이게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의식해서 어쨌든 강제 전학 바로 밑에 학급 교체에 해당 15점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이른되면 이제 처벌 수위를 조율하는 이제 그런 녹취록이 공개된 건데 저는 더 심각한 문제가 이거 경기도 교육청에서 감사했거든요. 근데 감사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그래서 임태희 그 교육감도 그 감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을 했는데 결국 이제 비정상적인 힘이 여기에 작용을 해서 이 전체 과정이 왜곡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조사 필요하다면 어떤 이제 뭐 수사까지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16점, 15점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차이가 커요. 15점까지는 그냥 반 학급만 교체하면 되는 거고 16점이 되면은 아예 전학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이 의혹과 뭐 맥락 일맥상통해서 해석해 보면. 전학까지는 원치 않으니까 반을 교체하는 수준에서 맞춰보자는 취지의 대화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처벌 수위를 짜고 맞춰주려고 했던 그 정황이 있는 게 16점으로 점수가 높게 받아서 만약에 강제 전학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이제 처벌이 되잖아요. 기록이 남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건 상당히 학폭의 수위가 심각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근데 이제 한 점 낮은 15점이지만 그때는 학급만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그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상황인 것이고 일종의 경미한 처벌의 기준점이 16이냐 15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5를 정도 하면 아예 없었던 일로 무죄를 처분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학폭이 심각했고 심각했던 학폭이었기 때문에 학폭위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애들의 교육의 지속성이라든지 애들의 반성의 정도라든지 뭐 이런저런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붙여서 15점 정도로 해서 강제 전학은 아닌 그러나 상당히 심각한 논의의 결과로서 숙고 끝에 나온 결과로 15점을 맞추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고민한 흔적이 된다 이 정도면 그것도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저 부분은 뭐 어떤 경위로든 간에 새로운 재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정 정도의 법률 위반의 어떤 혐의가 발견된다고 한다면 저 부분은 정말 우리가 아이를 둔 입장에서 본다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피해자 참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 가족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당시에 글쎄요 얼마나 억울했을지. 그런데 또 하나요. 김승희 전 의전 비서관의 아내 행동도 조금 아까 그 상위 클래스라는 말하고 같이 보면 좀 이상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학년 여학생이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리코더,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눈팔 등을 때려 전치 구주 상해를 입힌 폭행 사건입니다. 이 학폭 사건의 가해자의 아버지는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 비서관입니다. 남편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려놨으니 카톡을 주고받는 학부모들과 선생님까지 아이의 부모가 누군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 형사는 이미 2년 전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이 지적이 됐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잘 안 나왔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부모들, 요즘 학부모들 부모들 단체 카톡방도 있고 하니까 거기 프로필 사진에 저 사진을, 이 사진을 이렇게 만약에 걸어놓는다면
누군지 대략적으로 검색해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위세를 과시하려고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더 심각한 거는 저 이제 학교 폭력 논의가 되니까 그 사유에다가 사랑의 매라고 썼다는 맞아요. 그 부인이라는 분이. 아니 근데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 2학년 여학생을 전치가 구주 나올 정도로 폭행했다는 것도 정말 믿기 어려운 놀라운 일인데 그 사유를 사랑의 매라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학생들끼리 사랑의 매라는 게 있을 수 있으며 저 심각한 상황에서 부모라는 사람이 그걸 사랑의 매라고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게 지난 사건이고 이미 일단 뭐 징계는 마무리된 사건입니다만 그냥 묻고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결국 김건희 씨의 또 비정상적인 그런 힘이 여기에 작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정황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시 김건희 씨가 교육부 차관하고 통화를 하는 등등의 모습으로 봤을 때 때문에 어쨌든 진위가 무엇인지 좀 밝혀져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합당한 재조사나 혹은 수사나 이게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앞서 저희가 임성근 사단장 이종호 대표 얘기도 했지만 둘 간의 친분 관계가 이제 핵심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의전비서관과 대통령의 관계라는 거는 뭐 지금 봐도 본인의 최측근을 의전비서관에 앉히는 경우가 많죠. 그럼요. 그러니까 의전비서관은 항상 대통령의 일정 또 동선을 같이 수행하는 것이고 미리 가서 확인하고 또 사후에 또 정리하고 그러는 것이어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곁에 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의전비서관의 그 권한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부여받은 역할보다 훨씬 더 정치 권력과의 접근성을 따져보면 상당히 높은 거라고 볼 수 있죠. 뭐 이른바 문고리 권력 그렇게 할 수 이렇게 있죠. 해석되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김승희 당시 의전비서관은 대통령과의 직접적 연관 이전에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의 사실은 그 일찍부터 인연이 맺어져서 그것으로 사실 의전비서관이 됐다는 분석이 그때 파다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고려대학교 어떤 최고의 과정을 다닐 때 같이 다녔었고 언론대학원 최고의 거기에 같이 다니면서 서로 인연을 텄고 그 과정에서 대선 캠프에도 들어와서 홍보 부분에 대한 담당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의 의전비서관으로 발탁이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 나온 기사를 보면 저 학폭 사건이 있은 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교육부 차관과 통화를 했다는 통화 기록이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한 통화 9분 기록은, 가까이요. 통화 기록은 나와 있는 거니까 물론 이제 그 통화 기록에 다른 내용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대통령 부인이 교육부 차관하고 통화할 일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사실 공식 그 개통을 따져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좀 석연찮은 대목도 분명히 있는 것이어서 실제로 이 학폭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 아버지로서의 이 김승희 비서관과 김건희 여사와의 개인적 특수관계가 이 학폭 사건의 그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축소하고 무마하려는 그 과정에 혹시라도 압박이나 개입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의혹까지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폭행 사건 시간만 뭐 정리해 보면 폭행 사건이 7월 10일하고 17일 날 일어났고 교육부 차관과 김건희 여사가 통화한 게 7월 20일입니다. 그리고 앞서 학폭위원들이 대화했던 그 내용을 보면은 9월이에요. 시간 순서상으로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수사가 뭐 어디까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짚어. 오늘 특검에서 김건희 특검에서 나온 내용 보면 최은순 씨,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모친이죠. 최은순 씨가 증거인멸, 증거은닉 혐의로 지금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면 김건희 특검이 이제 김건희 여사 일가까지도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뭐 김건희 씨 그 주변에 특히 이제 뭐 가족들이나 여기 이제 압수수색이 그 동안에 여러 혐의를 가지고 진행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상 이제 김건희 씨 혐의를 좀 숨기기 위한 증거인멸이나 이런데 이제 가족들이 나서서 동조했던 그런 흔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특검이 그에 대해서 좀 폭넓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최은순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이제 이런저런 범죄에 연루돼 가지고 구속도 됐었고 한 이제 본인 그 범죄 혐의도 있지만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일종의 이제 공범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수사 대상이 될 걸로 예상했습니다만 특검이 더 나아가서 이제 증거인멸 혐의까지 적용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지금 오빠 김건희 씨의 김진우 씨죠. 김진우 씨 집을 압수수색했을 때도 이를테면 이제 매관매직 당시에 받았던 그런 물품들이 거기서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그 역시 저는 증거인멸 혐의를 좀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는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술품도 그렇고 뭐 모조품도 그렇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 증거 관련해서 이상한 정황들이 많아서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김건희 여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이제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되면은 이게 또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로 그 요양원, 그러니까 최은순 씨가 운영했던 요양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종의 이번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편지라든지 근거부기라든지 이런 몇 가지 인사들의 리스트가 발견이 됐는데 요즘은 뭐 형사사법 절차가 굉장히 투명하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왔으면 그 압수수색 영장에 제시된 물건만 가져가야 됩니다. 해당 물건만. 그래서 발견은 했지만 압수는 못하고 다시 돌아가서 재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왔는데 그 사이에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증거인멸은 빼박이 되는 것이죠. 그때 당연히 압수수색을 받아서 갔는데 있었던 건데 별건이어서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다시 갔더니 사라졌더라. 이거 뭐 분명한 증거인멸에 이제 혐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그것을 가지고 증거인멸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고 박원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전에도 이미 김건희 여사의 그 목걸이라든지 그 귀중품이라든지 이런 뇌물 혐의를 받는 물건들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처가나 남동생, 오빠 그 집이나 또 그쪽에 장모 집까지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이 수색이 들어올 걸 대비해서 멀리 옮겨놨다는 또 정황상 의심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까지 아마 총체적으로 전체적인 김건희 가족 전체의 증거인멸에 대한 전반적인 혐의를 다 다루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도 이제 살펴볼 텐데 장동혁 대표가요. 지난달에 조계사를 찾아가지고 합장이냐 목내냐를 두고 다소 논란이 있었죠. 오늘은 봉은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합장을 했을까요? 아니면 목내를 했을까요?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저 진짜 선발해서 왔으니까 우리 오늘 의원님들께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심부름 잘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 인사를 하는지가 관심이었는데 뭐 김우식 씨 보셨지만 여기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이제 조계사 방문했을 때는 목내하고 악수를 했어요. 근데 오늘 영상을 보면 합장을 했죠. 예. 그러니까 아마 그때 처음 당대표 취임 이후에 불교계 관련된 방문으로 조계사를 처음 갔을 때는 목내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기억할 때는 진심을 다해서 인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사실은 목내하는 것이 뭐 그 자체가 문제는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이제 봉은사를 방문하면서 또 다시 이제 관심의 초점이 목내로 또 할 것이냐 아니면 합장할 것이냐 했는데 아주 깍듯이 지금 합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마 장동혁 대표도 불교계 인사든 아니면 기독교계 인사든 천주교계 인사든 종교계 인사를 방문할 때는 그 종교에 대한 존중의 의미에서 사실은 거기에 맞는 애법과 격식을 맞추는 게 맞는 거거든요. 아마 그걸 뒤늦게 좀 이제 수용하고 맞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시 정치인은 변화에 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죠? 오늘 좀. 종교 편향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조계종에서 성명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뭐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발언이라든지 또 세계로 교회 예배에 가가지고 했던 발언이든지 그런 걸 가지고서 조계종에서 성명서가 나오고 나서 그 논란을 의식해서 오늘 아마 봉은사에 재방문을 해서 총무원장 스님을 만나면서 지난번에 논란을 빚었던 그 인사 예법도 불교식 예법에 따라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종교 편향 논란을 겪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 있고 또 정치의 영역에서는 본인의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모든 종교를 존중하고 치우침이 없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는 요 얼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다녀와서도 이제 성경과 기도를 언급함으로 인해서 그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종교적으로 편향된 발언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아마 이제 본인이 그 점도 의식해서 저렇게 이제 방문해서 깍듯이 불교식 인사법을 통해서
그 논란을 불식시키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장동혁 대표 본인의 종교는 있지만 뭐 내가 종교적으로 편향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본인의 주장이고 어떻게 보이는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그런 논란을 살 만한 대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과 기도 뭐 이거는 변호인단에서 뭐 윤 전 대통령이 그렇게 지내고 있다라고 밝히긴 했었지만 그러니까 불교계 입장에서 단순히 이걸 떠나가지고 네.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뭐 불쾌하거나 언짢을 수 있었겠죠. 오늘 장동혁 대표도 본인이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조계사에서의 진순이 예방할 때 목례한 것에 대해서 오늘 예. 뒤늦게 부족함이 있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진우스님이 우리나라 불교계 이제 가장 큰 어른이시기 때문에 예방을 자주 하는 건 뭐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 예. 할 때마다 불교식의 예법과 격식을 따르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조차도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 합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집이었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좀 심각한 종교 편향의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조교사에 갔을 때 진우 스님에 대한 합장을 안 한 채로 목례만 했던 것에 대해서 예. 저는 주위에서 좀 상당히 많은 저는 조언을 듣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두 번째 또 진우 스님을 만나 뵙는 거기 때문에 예. 당연히 지난번 목례했던 건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이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럼 진화가 됐을까 오늘 불심에 대해서 오늘 방송. 그렇죠. 뭐 불교계의 큰 가치 중에 하나가 자비 아닙니까? 그 정도면은 뭐 충분히 진우 스님 정도의 큰 스님이면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이제 장동혁 대표는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크리스찬입니다. 예. 그리고 상당히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그 크리스찬으로서의 독실함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의 개인적 종교관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 뭐 존중을 합니다만 당 대표이고 야당의 대표로서의 공식 그 일정을 수행하는 데서는 다른 종교에 대한 타 종교에 대한 존중도 분명히 같이 이제 앞으로는 병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떨까? 윤 전 대통령 면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을 두고 당내에서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강명구 의원 같은 경우는 김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새로운 지도자를 얻었다는 취지로 아주 뭐 칭찬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이제 강명구 의원 같은 경우 지금 당직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당 대표로서의 당 지도부에 대한 그 이제 존경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그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가서 간략하게 이제 그 SNS에 내용을 올리긴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두고 당내에 저는 양쪽으로부터 좀 논란거리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쪽이라면은 어디? 한쪽으로는 이제 저를 비롯한 혁신 좀 개혁적인 성향. 개혁적인 성향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기에 예. 당 대표가 아무리 비공개 일정이라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하향 추세에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으로서는 악재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야당인 우리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받아 안지 못하고 있다. 받아먹지 못하고 있는 이런 지지율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중도층으로부터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분위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서 면회하고 또 일각에서는 또 전원에 의하면 5분 동안 울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과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당이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정부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야당에 표를 주세요. 지지해 주세요라고 호소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한쪽이 이제 논란이 분명히 있고요.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김계리 변호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극단적인 또 강성 지지층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이 없다고까지 주장하는 윤어게인 세력이나 극렬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 정도 할 거면 뭐 생색만 내는 거냐. 하기 싫은 숙제 억지로 한 거 아니냐. 라는 식의 또 비아냥이나 또 비난이 또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교도소 면담에 대해서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되는 숙제를 빨리 해치웠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봐도. 금요일로 잡고 뭐 토요일 날 간단하게 SNS 올린 걸로 빨리 퉁치고 지나가고 싶은 것 같은데 개인 장동혁 의원이 아니라 국민의힘 제1야당의 당대표 장동혁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식 입장으로서의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면담이나 교도소 예방은 제가 볼 때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면회 일반 면회 시간이 10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5분을 울었다는 게 이제 성일종 의원이 오늘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나 봐요. 10분 중에 5분을 울었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어요?
뭐 글쎄요, 개인적인 어떤 감정 또 예. 도의적이고 인간적인 차원의 뭐 면회 이런 거일 수는 있는데, 근데 지금 정치인 개인이 아니잖아요. 당 대표기 때문에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는 이제 그런 일정이나 그런 행위가 당에 미칠 영향이나 지금 시점에 정무적 전략적으로 이게 바람직한 행보인가 이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었어야 되는데, 저는 장동혁 대표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로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다면, 그리고 예. 지금 여권에 이런저런 악재들이 발생하는 거를 일종의 이제 국민의힘의 기회로 활용하려고 생각한다면 조금은 확장적인 행보를 중도까지를 의식한 이게 그렇죠. 맞는데, 예. 근데 본인의 지지 기반을 생각하면 지난 그 당대표 선거 때 강하게 본인을 지지해서 당대표로 만들었던, 그리고 지금도 뭐 장애투쟁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어쨌든 본인의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을 서포트하고 있는 그런 지지 세력은 윤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과 겹치거든요. 예. 이른바 이제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근데 그 윤어게인 세력의 요구는 또 굉장히 강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다소는 좀 어정쩡한, 그렇다 보니까 양쪽에서 비난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당의 확장성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당내 이제 개혁파들 사이에서는 예. 당대표가 오히려 어쨌든 지금 전략적으로 당의 기회에 역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데 반해서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앞서 김근식 교수님 얘기했듯이 그냥 뭐 마지못해서 생색내기하고 끝내려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 지지해가지고 당대표 만들어주고 장애투쟁도 서포트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장동혁 대표 너무 소극적이다. 근데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 딜레마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보는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개인 정치인 장동혁이라면은 뭐 그게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당 대표이기 때문에 저런 행보 하나도 그냥 도의적 인간적 차원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어쨌든 이 메시지나 그런 의미를 담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저는 과거에 이제 본인이 이 전당대회 시절에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꼭 지금 지켜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일단 미루고 예. 지금은 어쨌든 당이 그 전략적으로 좀 확장하기 위한 그런 확장에 주력해야 될 텐데, 근데 정작 장동영 대표 본인이 그런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석 연휴 직전에도 어쨌든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에 대해서 우리가 단절하려고 해도 단절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 라는, 어떻게 보면 좀 단절할 이유가 없다라는 식의 그런 메시지를 낸 데다가 또 건국전쟁 2와 같이 이념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큰 그것도 관람했죠. 그런 영화를 관람하면서 일종의 이념적 결집을 시도하는 걸로 봤을 때 장동혁 대표는 차제의 그런 윤어게인 세력을 포함해서 확고한 당내에 자기 지지 기반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그 생각의 연장선이라면 뭐 논란을 무릅쓰고라도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함으로써 어쨌든 그에 동조하는 그런 세력들을 확실히 우군으로 확보한다라는 계획이나 그런 전략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그런 입장이라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도 관심사인데, 그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문제입니다. 이게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느냐 아니면 그냥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채 쭉 가느냐인데, 박정훈 의원이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한 게 있습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의혹도 다시 들여다보는 겁니까? 근데 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당무감사를 지시했다 이런 보도들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결국에 당 내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당원 게시판 문제를 조사한다면 이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분은 박 의원님께 질문을 이어갈게요. 그러면 강성 보수 지지자들을 자신의 우군으로 확실히 만들기 위해서는 이 당원 게시판 문제도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조사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당무감사위원회의 구성을 보더라도 이제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지금 임명된 분이 윤어게인 입장에 있는 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탄핵에 반대하고 계엄에 동조했던 그런 분인데, 그분을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임명한 배경도,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장동혁 대표가 당 게시판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반드시 당 게시판 문제의 실체를 밝히겠다. 이런 얘기를 언급을 했어요. 때문에 실제로 저 문제를 좀 심각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친한계 쪽에서는 이제 그런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제2의 체리따봉이다 이렇게 되면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체리따봉 보내가지고 그게 도화선이 돼서 이준석 전 대표를 내쫓고 그게 결국에는 당을 어떻게 보면 축소지향적으로 만들어서 뭐 결국에는 계엄 내란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도화선이 됐던 거 아니냐 이런 진단이 있거든요. 자칫하면 이제 그 꼴 난다라는 당내 일각의 그런 비판이나 견제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저 문제를 하나의 전략적 카드로 쓰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를 압박하는. 근데 거기서 좀 더 나간다면 그냥 카드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행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앞서 박정훈 의원도 경계했듯이 그러면 당내 내분이 심각한 상태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겠죠. 예. 박 의원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한 전 대표도 지금 장 대표에 대해서 굳이 언급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조사를 개시한다면은 한 전 대표에게 무혐의를 주려고 조사를 개시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당내 그 파급력이 어느 정도 만약 있는 겁니까? 이게? 당무감사의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을 문제를 파고들고 그걸 실제로 안건으로 올려서 논의를 하게 된다면 저는 우리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내분에 빠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 지난 일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그 논란이 됐을 때 경찰에 지금 넘겨진 상태입니다. 고발이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젠가요? 그 한동훈 대표의 댓글 부대 논란과 관련해서도 일단 경찰이 무혐의로 정리를 일단 한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찰에 넘겨진 상태에서 경찰이 조사가 진행 중인 거라고 지금 본다면 그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당무감사를 안 할 수도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굳이 내년 지방선거가 지금 코앞이고 그리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이른바 당내에 지금 윤호겐 세력과 개혁파 세력 간에 보이지 않는 지금 갈등이 있는데 그것들을 수면 위로 완전히 분출시켜서 죽고 살기식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게 폭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그렇죠. 왜냐하면 당원 게시판 문제를 지금 경찰에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을 가져와서 당무감사위에 올리고 당무감사에서 강성 당무감사위원회 어떤 결정에 의해서 어떤 이게 윤리위원회에 보내가지고 만약에 처벌 수위가 나온다. 이렇게 될 경우는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사실은 옥죄 기위가 되거든요. 거기에 그러면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있는 우리 친한계 세력에서는 사실은 그냥 묵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장동훈 대표가 어찌됐든 우여곡절 끝에 당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당대표가 되고 나름대로 행보를 하고 있고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거 기획도 하고 전략을 짤 텐데 그 과정에서 이미 1년이나 지난 사건을 끄집어 와서 굳이 개인적인 어떤 안갚음이나 개인적인 어떤 당무감사를 벌일 이유가 있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심각하게 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특히나 장동혁 대표 개인 입장에서도 말 바꾸기가 되는 거예요. 저 당원 게시판 논쟁이 시작됐을 때 당시에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은 이건 볼 필요가 없고 이거 갖고 싸울 필요가 없다. 두둔했던 수석 최고위원이었나요? 그렇죠. 두둔했던 발언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던 분이 1년이 되니까 똑같은 장동혁 의원인데 그때 수석 최고위원이 지금 당대표가 됐다고 그래서 또 본인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지금 당원 게시판은 해당 행위니까 엄중히 조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 제가 볼 때 스스로도 말을 뒤집는 것이어서 좀 논리적인 명분이 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관이긴 내관이네요. 그럼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뭐 박 의원님은 이제 강경 보수를 더 결집시키는 행보를 대표가 하고 장 대표가 하고 여건이 있고요. 그 가운데 이준석 대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자리를 하고 있는 걸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준석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에게 공간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글쎄 그게 뭐 공간이 난다 이렇게 딱 잘라 얘기하기 어려운 게 지금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당 밖에 당적이 다른 이제 개혁신당의 그렇죠. 대표인데 어쨌든 이 보수가 중도까지 좀 확장을 하려면 이준석 그 대표 같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다시 이제 세력을 재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은 특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고 최근에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 사이도 굉장히 가까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뭐 이준석, 오세훈 이 3자 연대가 거론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그런 지위 보수 진영 내에 역할 이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30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지지가 있고 그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굉장히 취약한 그런 어떤 세대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도 그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이준석 대표의 역할이 있다는 걸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특별히 이준석 대표하고 장동혁 대표하고 사이가 나쁘거나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윤호개인 세력이 득세하는 국민의힘과 뭐 연대를 한다거나 이런 걸 상정하기 어려울 거예요.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도 가치를 함께할 수 있는 세력과 선별적 연대를 하겠다.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생각인 것 같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입지가 굉장히 어렵긴 하죠. 그런데다가 뭐 당 게시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지도부에서 계속 이제 위협하는 듯한, 압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행보가 이게 당의 중심에 서서 뭔가 당적인 차원의 어떤 역할을 한다기보다 본인이 뭐 민생 탐방을 하든지 일종의 이제 개인 정치, 겉도는 정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난 당대표 선거에 본인이 도전을 했던 것도 아니고 내년 그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에서 모종의 역할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장동혁 대표의 이 태도로 봤을 때 한동훈 전 대표한테 공천을 줄까요? 그런 면에서 설사 보궐선거가 나오고 한동훈 전 대표가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지금 당 지도부의 주류적 정서로 봤을 때는 오히려 한동훈 배제론 같은 게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 당분간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전면에 나서서 당의 어떤 공식적인 뭐 지위 혹은 공식적인 역할을 부여받아서 정치를 하긴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뭐 현재 구도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럼 한동훈 전 대표의 다음 행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추측과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지만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 부분은 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정치를 해서 나라를 바꾸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 되거나 필요한 자리라면 저는 도전해 볼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윤곽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굳이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자체장 선거에 나갈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 인터뷰에서 앞부분은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늘 뭐 해온 얘기죠. 큰 정치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지자체 선거에는 나갈 생각 이거는 없다. 이거는 선을 거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지방자치 선거에는 이제 지자체장 선거도 있습니다만 그 선거로 후보로 된 분들이 옮겨갈 경우에 이제 그 빈자리를 보궐선거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도 몇 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지금 고민은 직접적으로 내년 6월에 이 지방선거 날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제가 알기로는 또 제가 생각하기로는 직접적이고 심각한 고민을 해보지는 않고 있을 겁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정 정도 고민의 깊이가 아직 깊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 방송에 나와서 질문했을 때 지자체장에 나갈 생각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궐선거가 있을 때 보궐선거에 적절한 지역에 적절한 타이밍에 또 적절하게 당에서 요청할 때는 나갈 수도 있다는 여지를 일단 간접적으로 열어놓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워딩 있지 않습니까? 나는 큰 정치를 통해서 나라를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다. 이게 사실은 그러면 국회의원을 거치고 당대표를 거치고 대권으로 가는 구도를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지자체장을 바로 들어가는 건 사실은 조금은 다른 저는 경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에서 말했던 메시지, 그러니까 워딩, 큰 정치를 통해서 나라를 바꿔보고 싶은 생각은 일관되다. 그리고 지자체장 내년에 나갈 생각은 없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이제 내년에 6월 달에 지방선거 국면이 열렸을 때 한동훈 전 대표는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서울시장 후보라든지 부산시장 후보라든지 뭐 경기지사 후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분명하게 그은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그리고 있는 내년 지방선거 임박해서 보궐선거까지 다 포함해서요. 한 전 대표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모양새는 이렇게 가다가 중도층 소구를 위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필요해서 당에서 해서 출마를 하는 방안인가요? 저는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지금 우리 당의 지도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국정감사가 끝나고 정기국회 끝나고 연말 연초에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선거 준비 기간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 상태로는 정말 우리 지방선거가 희망이 부족하다, 힘들다라는 판단이 객관적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윤호개인 세력이 이렇게 붙잡혀 있거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분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로부터 이탈한 민심이 우리 당으로 오지 않은 상황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사실 정치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 당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선적인 변수는 연말 연초에 우리 당 내부에서의 변화의 동력들이 좀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행보가 저는 결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변화가 있든 없든 지방선거의 목전에 닥쳤을 때 한동훈 대표를 필요로 하는 당의 요구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 노선을 지속한다 하더라도 또 장동혁 지도부가 노선을 바꿔서 중도지향적으로 여론을 확장하는 변화를 한다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필요로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지방선거 국면에 가서는 직접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고 또 세 번째로는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후보로 나가는 것이 아니더라도 예컨대 선대위원장, 예컨대 총괄선대위원장 이런 식의 이제 중책을 맡아서 선거 전반을 역할을 좀 하면서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될 수 있고 그 세 번째 그것도 괜찮다고 보세요, 실장님은? 아니 뭐 정치라는 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 가장 훌륭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과 좋은 역할을 맡으면 되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좀 논란이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국토부 제1차관인데 지금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집 사기가 이제 현금이 없으면 집 사기 어렵다는 이제 언론 분석이 나오는데 이분의 집 구매 경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직접 차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살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데 만약에 저희가 시장이 안정화되고 그 안정화돼서 집값이 떨어지면 뭐 그 혜택은 당연히 이제 굳이 고려 안 해도 되잖아요. 집값 자체가 내려가 버리니까. 근데 만약에 오르지 않고 유지가 되면 내 소득이 또 계속 또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하면 되거든요. 이번 규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뭐 정책 입안자로서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뭐 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살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다. 좀 시장이 안정이 되면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때 사면 된다.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이 이상경 차관이 집을 그러면 어떻게 구매를 했는지를 두고 논란인 건데 분당에 뭐 굉장히 뭐 핫한 지역이라고 해요. 이 지역을 그러니까 이른바 갭 투자로 볼 수 있는 거. 전세를 끼고 이제 집을 산다고 하죠. 아니 그래서 이제 뭐 사다리 걷어차기, 뭐 내로남불 이런 그 논란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 이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뭐 장미 아파트 보유한 거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는데 그 논란도 사실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수억 수십억씩 빚을 지고 집을 사는 게 정상이냐 뭐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근데 본인들은 과거에 다 그런 식으로 집을 사놓고 이제 와서 어쨌든 대출도 안 되고 전세 끼고 집도 못 사게 만들면서. 심지어 감정선까지 건드리니까 그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뭐 국토부 차관이 그 정책 입안자로서 일반론을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론의 반응의 상당 부분이 이 감정선을 건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매우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실수요자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 있고 특히 이제 청년층들이 이제 뭐 지금 청년층들 같은 경우에 자산 형성의 기회가 그동안에 없었잖아요. 때문에 전세를 끼건 빚을 내건 소득이 있으니까 자기 소득의 여력 내에서 일정하게는 이제 대출을 안고 집을 사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 대출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막혔지 않습니까? 정부로서는 어쨌든 강남이나 뭐 이른바 이제 한강벨트에 급등하고 있는 이 과열 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했다. 그러면 이런 실수요자들이 느낄 수 있는 박탈감을 헤아려서 정책 당국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약간은 말조심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다 이제 투기 과열 지역이나 토지 거래 허가 지역에 집을 갖고 있고 그것도 결과적으로 갭 투자로 보이는 이제 그런 형태의 부동산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저런 발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상당히 고조되는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정책이 궁극적으로 효과를 가질 건가 이 점은 뭐 알 수 없죠. 그러나 일시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집값을 더 오르지 않도록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미 오른 집값을 떨어뜨리는 데는 좀 부족한 대책인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보유세 인상 안도 나오고 또 이제 공급 대책이 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따라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보완 방향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아무튼 정치적으로 이번 부동산 대책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의식해서 특히 이제 여권에서는 좀 이제 이런 발언이나 메시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값이 뭐 저희가 지방선거 얘기하고 하겠지만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가면은 재산신고 내역 고위공직자들은 다 있어요. 한 56억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33억이 이제 판교에 있다는 아파트예요. 부인명이.
근데 이게 실투자금은 18억, 여기에 전세 14억 8천만 원을 해가지고 구매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상경 차관은 갭 투자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 알려지니까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뭐 고위공직자들, 뭐 정치인도 포함입니다만 뭐 그런 리스트까지 돈다고 하고 그렇죠. 실망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이제 그 기사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정부의 고위직에 있는 그러니까 장차관급들이죠. 예. 그리고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고위직들 1급 이상 뭐 차관 비서실장급 이런 분들을 전수조사해 보면 이미 한 60%에서 70%, 제가 기억은 정확히 안 납니다만 60~70% 정도의 분들이 그 이른바 서초 강남 송파라고 하는 이 강남벨트에 이렇게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그분들은 가지고 있는 똘똘한 한 채를 사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재산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분도 대표적인 거죠. 지금 뭐 33억짜리 분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실투자를 18억 7천, 저희들도 참 18억 7천만 원을 현금으로 투자했다는 게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자기 것에 대한 재산 형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방송에 나와서 그것도 실무 정책을 위반하는 차관입니다만 이분이 나와서 집값이 내려갈 때까지 좀 사는 걸 보류해라. 떨어지면 살아. 지금 꼭 살 필요 있느냐라고 말을 하면 듣는 청년들이나 또는 30, 40대 진짜 실수요를 통해서든 또 안정적인 재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든 어떻게든 대출을 끼고 열심히 노력을 하기 위해서 집을 구입해 보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열불 터지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저는 이 부동산 대책의 뭐 찬반이나 적법성 여부를 떠나서 가진 자들이 우리는 가졌으니까 너희들은 사지 마라라고 막는 것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것에 대해서 30, 40대 또 청년들 또 지금 막 이제 생애 최초로 재산을 어떻게 형성을 해서 부동산을 만들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여망을 가진 사람들한테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정말 저는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저는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만 이게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진보 정부가 들어갔을 때 부동산 대책을 세우면 세울수록 또 옥죄고 규제를 하면 할수록 집값이 더 뛰었습니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경험치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막강한 사상 초유의 대출 억제 그리고 토지화가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누르면요. 제가 볼 때 집값이 뛸 거라는 예상이 분명히 나오게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시장에 맡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맡겨서 민간 부분은 민간 부분대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겠다는 분들이 모여서 하겠다고 하면 그걸 편하게 자율적으로 재건축, 재개발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고 또 건설회사가 또 알아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알아서 건설할 수 있게 해주고 공공 부분은 LH나 이런 데서 또 공공 토지를 분양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싸고 좋은 아파트를 또 분양을 하고 그래서 공급을 늘리는 걸 먼저 하고 그리고 그 공급된 아파트가 충분히 됐을 때 이거 사고 팔고 수요 공급에 맞춰주는 것은 시장에 맡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자꾸 쪼이고 규제하고 하기 때문에 이미 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못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것이고 산 사람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거든요. 예. 이상경 차관은 뭐 전에 집이 안 팔려서 그냥 뭐 전세로 했다는 취지로 좀 해명을 했는데 글쎄요 논란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집값이 사실 서울 그렇고요 경기 일부 지역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집값이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국감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 집값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였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뭐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듯한 모습을 보고 있어요. 오세훈 시장도 이제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이제 선거의 구도를 적극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정책은 본인도 일종의 이제 정책적 이해관계자고 또 여당에서는 오 시장이 강남 등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는 바람에 집값이 급등했다라고 하는 오세훈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고 공급 부족으로부터도 지금 서울시가 자유롭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그런 비판을 의식해서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마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일종의 이런 삿바 싸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강버스처럼 오세훈 시장이 본인 공약으로 이렇게 이제 야심차게 도입을 했는데 지금 운행 중단이 돼버렸어요. 안전 문제로. 그에 대해서 여권에서 이제 파상적인 공세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서울시를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필코 승리하겠다라는 게 지금 이제 민주당의 지방선거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 시장을 향한 어떤 뭐 공세는 더더욱 거세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한강버스는 글쎄요, 오세훈 시장에게 악재가 될까요? 국감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시범 운항 기간에 고장 기록과 조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서울시 자료를 요구하니까 서울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민간 사업자 추진 사항이라 자료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왜 이렇게 성급하게 정식 운항을 허가하셨습니까? 총체적인 보고는 받았고요.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는 보고는 받았고요. 한강버스 관련해서 저희도 몇 차례 다뤘지만 좀 시범 운행 그때부터 좀 허점이 좀 많았어요. 시범 운행을 여러 번 했었죠. 예.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이 이러저러한 그 여론 주도층 인사들도 많이 초대를 해서 시범 운행했었고 상당히 멋지고 한강을 새롭게 그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서울시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과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였던 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범 운행을 하고 정식 운행을 하다 보니까 안전사항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운행을 중단했던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 다시 점검을 좀 하고 있고 다시 이제 안전사항의 문제가 전혀 하자가 없도록 조치한 다음에 재개를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에서 가장 큰 혈투가 벌어지는 지역이 서울시 아니겠습니까? 서울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게 양당의 똑같은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수성을 해야 되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했던 부동산 이 대책 이것에 대한 국민적 불만 또 서울 시민들의 전반적인 불만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역으로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세에 몰리는 것을 오히려 좀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이른바 오세훈 시장이 지금 현직 시장으로서 예컨대 한강버스와 같은 이런 정책상의 어떤 실수들 이런 것들 많이 부각시키려고 아마 국정감사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예측을 하나 했고 평가를 한 부분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고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약점은 지금 5번이나 원래는 서울시장이 3번 이상 할 수가 없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아마 피로감도 있을 거예요. 5선시 5번씩이나 하려고 그러느냐 너무 욕심이 과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소위 인상을 줄 수가 있는데 누가 제일 유력합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박주민 지금 의원이 좀 가장 유력하지 않나. 두 분께 제가 질문을 좀 나눠서 하겠습니다. 김근식 실장에게는 앞부분에 김종인 위원장이 지적한 피로감. 그러니까 지금 5선에 도전하는 셈이고 2번 하고 이제 띄어서 2번 했기 때문에 3년임에 도전하는 건데 다 합치면 5번째예요. 피로감이 실제로 있나요? 그러니까 5선이라고 하니까 5번이나 하려고 하나라는 피로감이 생길 수도 있다고 언뜻 생각이 드는데 잘 따져보면요. 앞에 2번도 1번을 다 채우고 2번째는 임기 중에 사퇴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상급식 논란이 있어서. 그다음에 중간에 휴직을 갖고 쉬었다가 최근에 2번 한 것도 첫 번째 앞부분은 보궐선거로 들어온 겁니다. 2021년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4년을 채운 거기 때문에 횟수로는 4번이지만 사실 전체 임기 연수로 따져보면 저는 한 2번 정도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번 조금 더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5선이라는 그 숫자에 대한 피로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내년에 지방선거에 다시 도전하는 것은 중간에 쉬는 시간, 휴지기를 제외한 2번째, 그러니까 그 30 몇 대인가요? 38대 39대. 2021년 보궐선거 들어와서 2022년에 다시 당선이 된 이 상황에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해갔다는 것은 한 5년 정도의 서울시의 새로운 행정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 다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4년이 더 필요하다는 논리로는 저는 충분히 서울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뒷부분이요. 민주당에서 그럼 누가 유력하냐. 김종인 전 위원장 박주민 의원을 지목했거든요. 박주민 의원이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저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민주당에 지금 여러 그 의원들이 이제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뭐 서영기 의원도 있고 전현희 의원도 있고 또 박홍근 의원도 있고 박용진 전 의원도 있고 아직 민주당 내에 경선 구도가 뚜렷하게 형성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초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 박주민 의원이 가장 먼저 공식적 출마 선언을 하고
또 이제 이 일종의 이제 선거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눈에 가장 많이 띄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민주당으로서 이제 고심은 그런 걸 거예요. 앞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5선이라서 피로도가 있다. 근데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인지도가 높다는 걸 의미하기도 그렇죠.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인지도하고 경쟁할 만한 그런 어떤 경쟁력을 가진 의원이나 그런 후보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물론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이 어쨌든 선거 지형상 이제 유리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경쟁력을 이제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각종 여론조사나 이런 여론의 반응으로 봤을 때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피로도도 있지만 그만큼 오세훈 시장이 인지도도 높고 익숙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어떻게 경쟁력 있는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김민석 총리나 강훈식 비서실장 차출론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지도라는 거는 몇 달 사이에 급격히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몇 달 사이에 급격하게 그 인지도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도 그렇고 특히 김민석 총리는 이제 체급이 달라졌잖아요. 그냥 국회의원 할 때하고. 그래서 그런 카드를 써서라도 기필코 이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견이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고. 근데 강훈식 실장이나 뭐 김민석 총리라고 이길 수 있는 필승 카드냐 그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영입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전체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그 구도에서 서울이 핵심적인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오세훈 시장을 꺾을 수 있는 후보 찾기가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 편수는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세울 것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